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21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은 계속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계좌 일의 현재 상황은 현재 11개 종목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앤컴퍼니와 나무가를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앤컴퍼니와 나무가를 다시 신규 매수로 조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레스 오토메이션과 성원산업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무가는 510주 보유하던 것을 모두 다 매도를 하였고 한국앤컴퍼니도 99주를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여 12씩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때 한 2, 3일간 갑자기 단기 급등을 하여 제가 이때 매도를 하였고 나무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였기에 여기가 단기 꼭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강원랜드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계속 많았는데 최근에 고객이 많이 증가하여 적자를 벗어나고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 큽니다. 이 두 종목을 전량 매도해서 현재는 애수금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온이라는 종목은 단타로 매수했다가 바로 이틀 뒤에 매도를 하여 약간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 정시 상황이 약세 장세라서 제가 이런 짓을 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계좌 2의 현재 상황입니다. 주가가 하락하여 LB세미콘을 신규 매수를 조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하여 다시 계좌 3에도 LB세미콘을 여기 보시면 신규 매수를 했다가 몇 주 안 했습니다. 조금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좌 3에도 SK와 다우기술도 주가가 하락하여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도 일부 부분 매수를 하였습니다. 계좌 4의 상황은 아미코젠을 추가 매수를 조금 하였고 포스코 스틸리온과 금호건설을 추가로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현재 계좌 네 번째 계좌를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자, 계좌 수익률을 살펴보면 2분기 때 이렇게 대폭 하락해서 손실이 컸는데 3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3, 4%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10월이 되어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 1의 수익률을 보시면 약 17%, 계좌 2는 21%, 계좌 3은 19% 정도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은 계좌 1이 가장 크고 2가 그 다음 크고 3위 계좌가 금액은 적습니다. 그리고 계좌 4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2년도의 전체를 보시면 1월 달부터 전체 실적이 118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손실률은 약 1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붉은색이 저희 그래프입니다. 계좌 1은 15% 정도 손실이고 계좌 2는 19%, 계좌 3은 16%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제 붉은색보다 검정색과 파란색 이 두 개는 저보다도 이 손실률이 더 높습니다. 작년도에는 연간 수익률이 10.5% 정도 되었었는데 원래는 현재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신규로 매수한 알레스 오토메이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현재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 이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조금밖에 안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행인 것은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회사 제품들은 크게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이 부품들하고 에너지 제어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에너지 제어 장치와 로봇 모션 제어기를 보시면 2020년, 1년, 22년 이 보시면 로봇 부분이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크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매출을 1분기, 2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이 2021년과 비교를 해서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 좋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드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승과 예측 부분입니다. 자, 주식 종목 수를 보시면 종목 수를 많지 않게 관리하자. 이게 막상 해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처럼 약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종목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줄이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만 적정 수준의 종목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보시면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버텼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워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단기간에 종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난이 어느 정도 충격이 올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하락, 기업들의 순이익이 조금씩 하향 예상되므로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퍼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 방법 변화, 상승장에서는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수익을 가능한 많이 남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습니다, 제가. 근데 현재 약세장이 되고 보니까 이 상승장 형태로 매매를 해서는 이 한번 물리고 영원히 떨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적당한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하고, 또한 기술적 지표 또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등이 가능할까요? 코스피 지수가 2200 이하이면 용기를 내어 매수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반대로 정시가 단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약세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매수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유동성 증가 수준을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0.9조 달러 정도였던 것이 이 코로나 오기 직전 2019년도에 4.5조 달러까지 이렇게 유동성이 매우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1년도 말까지 9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3년간 10배가 유동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때문에 물가 상승은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0.9조 달러 이 부분은 이게 몇 년간 발행한 유동성이 아니죠. 이게 오래전부터 수십 년간 발행된 유동성이 0.9조 달러였는데 현재 9조 달러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단기간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현재의 9조 달러를 8조 달러까지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5조 달러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동성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유동성이 증가되면 유지는 했어도 그리고 계속 증가만 했지 줄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줄인 적은 있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불경기 유동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각 국가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현상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를 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감소가 되어서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부분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그리고 불경기가 온다. 이것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불확실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호경기가 온다.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꽤 높았죠. 그러나 경기는 불경기가 올 수도 있고 호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호경기가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불경기가 올 수도 있고 호경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불경기가 안 오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경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었죠. 저의 예상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높은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되어서 대출이 감소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비가 감소하고 불경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불경기가 와야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로 대출받은 서민들과 기업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금리 인상 시점과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 시점 간에 많은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금리 인상을 하면 내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간이 금리 인상과 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되는 이 시기까지의 이 시차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고 좀 운이 없으면 3년 이상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연준과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결국 가난한 사람만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와 다른 환경을 보겠습니다.
과거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차이점을 보시면 소련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던 냉전 시대에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꽤 높았습니다. 이때 은행의 재형저축이라는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해서 저금을 하게 되면 저축하는 이율이 8%에서 1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얼마였겠습니까? 대출 이자는 10%에서 15% 정도 됐다는 거죠. 소련이 해체가 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여 경제활동과 제상품 가격의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싼 국가에서 생산해서 비싼 국가로 수출했기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증가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유무역이 훼손되고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을 대폭 증가시켜 물가가 불안한 상태였는데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생산 원가가 싼 중국과 러시아와 자유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약 30년 전에 냉전 체제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증가된 유동성은 줄이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올리면 물가가 잡힐 것이라 기대하지만 유동성은 10배 증가된 상태이고 세계 경제 환경이 자유무역이 잘 안 되었던 과거처럼 되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률을 2,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누구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국가 간 자유무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행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방법이니까 쉬운 방법인 금리 올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금리를 주물르는 것이 거대 금융가들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금리를 올리지 말고 유동성을 대폭 줄여서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하락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대 금융가의 속마음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금리를 내리고 올려서 자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고 그래야 이 거대 금융가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것은 핑계이고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패드를 한번 봅시다. 패드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폴 와버그, JP 모건, 체이스 은행, 케미컬 은행 이 금융가들이 지분을 약 7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록펠러를 비롯해서 JP 모건 이런 관련된 금융은행들이 대부분 로스차일드와 우호적인 금융회사입니다. 이 태생적으로 로스차일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로스차일드가 삼성가라고 하면 이 신세계, 제일제당, 한솔제지, 한솔, 세한, 중앙일보 이런 회사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의 지분의 약 70%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드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입니다.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한국은행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플레이션, 불경기,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21번째 기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